반갑습니다.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샤오나 샤피로 지음의 뇌를 재설계하는 자기 연민 수행, 마음 챙김을 낭독해 드리고자 해요. 사실 이 책을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습니다. 요즘 뭐랄까요? 마음이 너무 피로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내 마음을 좀 챙겨야겠다 생각하는 와중에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요즘 어떠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비는 우리 내부의 든든한 협력자이다. 과연 우리는 내부의 든든한 협력자를 갖추고 있는지, 만약 아직 없다면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해 볼게요. 자기 자비, 내부의 협력자. 나는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세상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애리조나주 투손에 있는 제한군인 병원에 들어갔다. 출근 첫날부터 PTSD, 즉 심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병사들의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해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는 병사보다 자살로 죽는 병사가 더 많다는 충격적 통계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는 미처 몰랐다. 아울러 그들이 서로를 향해 바다처럼 넓고 깊은 자비를 품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 그런데 치료 그룹에 나오는 한 남자는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았다. 몇 주째 바닥만 쳐다봤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손을 들더니 헛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좋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그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내가 전쟁터에서 목격한 참상과 행한 짓을 생각하면 나는 좋아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바닥을 봤다. 그러다 한참 만에 전쟁터에서 목격한 참상과 자신의 행한 짓을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상세하게 털어놨다. 그는 이야기하면서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서늘한 그 기운이 치료실에 가득 퍼졌다. 그가 동료 군인들의 시선에 마주하려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런데 그가 예상했던 거부와 비판이 아닌 자비가 가득한 눈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자리를 떴지만 그는 그의 내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 뒤로 몇 주 동안 동료들이 보내준 자비로운 눈길 덕분에 그는 자신을 향한 자비를 회복해 나갔다. 자신이 과거 행동으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믿기 시작했다. 앞으로 변할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나는 몇 달 동안 이 군인과 상담 치료를 계속했다. 치료 마지막 날, 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군대는 전투에서 살아남도록 훈련시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그간의 훈련에 의지하고 본능에 따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자신의 대항에 싸우도록 준비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놈과 나쁜 놈이 같은 놈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싸움은 평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결코 잊히지 않겠지만 이젠 더 이상 자책하면서 기운 빼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있으니 지금부터 뭔가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이 퇴역 군인의 말은 자기 자비의 힘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자비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존엄과 목적을 다시 발견하도록 돕는다. 우리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이 혁명적 태도는 몇 년 혹은 평생 시달려온 자기 판단과 수치심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어둠 속에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자기 자비는 우리가 처한 어둠에서 벗어날 길을 밝혀준다. 자기 자비. 자기 자비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고 왜 파격적인가? 자기 자비의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측정한 사람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심리학과 교수 크리스틴 네프다. 그는 자기 자비란 우리가 곤경에 처한 친구를 대하듯 우리 자신을 대하는 거라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과 호의와 애정을 품고 자신을 대하도록 배우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한 팀으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설사 뭘 잘못하고 있을 때도 자신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곤경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비는 아주 파격적인 접근법을 제안한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어떻게 해야 당신 자신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지 궁금한가? 다행히 당신은 이미 첫 단계를 배웠다. 바로 마음 챙김이다. 자기 자비는 마음 챙김에서 온다. 우리가 고통에 처했음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친절할 수 없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 챙김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명확하게 돕도록 돕는다. 자기 자비는 한 발 더 나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라고 명한다. 자기 자비는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도록 돕는 게 아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뚫고 나아가는 데 필요한 구명보트까지 제공한다. 자기 자비를 연마하면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을 힘과 회복력과 지혜 보고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폭풍우를 더 잘 헤쳐나갈 역량도 기를 수 있다. 자기 자비의 신비한 힘은 부정적인 것을 완화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것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상황이 힘들어질 때 자기 자비 대신 효과도 없고 심지어 해롭기까지 한 대응기제에 습관적으로 의존한다. 우리가 흔히 의존하는 두 가지
비효과적 대응 기제. 역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대응한다. 자기 판단과 수치심에 휩쓸려 자신을 공격하거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합리화와 격려의 말로 실수를 덮는다. 이러한 대응 전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방어기제여서 효과가 없다. 우리는 힘든 일에서 봉착하거나 실수를 저지르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떻게든 혼자의 힘으로 불끈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행동을 명확하게 볼 수 없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뿐이다. 이때 자기자비가 구조의 손길을 내민다. 자기자비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근본 문제를 마주할 용기와 그 문제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제공한다. 수치심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리 중 상당수는 자신의 결점을 깊이 의식하면서 걸핏하면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한다. 만화가인 줄스 파이퍼는 그런 성향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표정과 말투, 자세와 걸음걸이와 견해를 점점 더 닮아갔다. 아울러 아버지를 향한 엄마의 경멸감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일이 틀어지면 우리는 흔히 자신의 단점과 불완전함을 탓하면서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런 태도가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거라고 착각한다. 이러한 대처 방식은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첫째, 상처받고 있을 때는 자극이나 비난이 아닌 자비가 가장 필요하다. 수치심은 형편없다고 느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서 힘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뺏어간다.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 기억과 의사결정과 감정적 대응을 관장하는 영역인 편도체에서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이 마구 분비된다. 이 두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감지된 위협을 제대로 못 보게 하며 인지적 유연성을 억제한다. 즉, 수치심이 우리를 투쟁, 도피, 경쟁 같은 생존 반응에 사로잡히게 뇌 학습 센터를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수해서 배우고 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수치심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일례로 나는 학교 시간에 맞춰 잭슨을 데려가지 못했던 적이 있다. 불이 나게 운전하고 갔지만 다른 아이들은 모두 가고 잭슨만 차가운 바닥에 덜렁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가엾어 보이던지 나는 심한 자책에 빠져들었다. 일정을 좀 더 여유롭게 짰어야지. 네가 한 짓을 봐. 넌 정말 엄마로서 자격이 없어.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그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겼다면 더 후회스럽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 사고에 사로잡히면 아픔이 배가 될 뿐만 아니라 차오르는 잭슨을 반갑게 맞기도 어려우며 그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달리 대처하도록 배우지도 못한다. 그때 나는 독한 자책의 말을 쏟아내지 말고 저런 혼자 촬영하게 널 기다리는 잭슨을 보니 정말 괴롭지? 다음에 근무 시간에 학생 상담을 너무 많이 잡지 않도록 명심해 라고 자신에게 말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아들을 데리러 온 다정한 엄마답게 행동했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대신
자비롭게 대처하면 실수에서 배우고 변화를 꾀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수치심이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수치심이 자기의 방해로 이어져서다. 즉, 우리가 흔히 피하고 싶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방해하게 된다. 친절한 주의가 가장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폄하할 때 깎아내려진 부분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와 우리를 방해한다. 그런 이유로 좋은 의도에서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드러내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늘 요요 현상에 시달리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칼로리 섭취를 줄여 한동안 성공하기도 하지만 다이어트를 중단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좌절감에 다 포기해버린다. 이놈의 다이어트는 어차피 물 건너갔으니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어버리자. 그런데 먹고 나면 기분이 더 나빠진다. 의지력이 약하니까 돼지처럼 자꾸 먹는 거야. 이렇게 자책하면서 음식을 더 많이 찾는다. 음식이 일시적으로 위로와 안도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듀크 대학의 마크 리어리와 동료들이 실시한 연구에서 변화를 유발하는 자기 자비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연구진은 다이어트 중인 여성 참가자들에게 도넛을 먹으라고 한 후 참가자 중 절반에게만 이렇게 말했다. 일부 참가자는 이 연구에서 도넛을 먹는 게 속상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제그룹에 속한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통제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도넛을 먹고 나서 심하게 자책했다. 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반면 도넛을 먹는 것에 대해 자기 자비를 느끼도록 권유받은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더 친절했고 도넛을 먹고 나서 덜 속상해했다. 게다가 미각 테스트의 일환으로 사탕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은 통제그룹의 참가자들보다 사탕을 덜 먹었다.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자기 자비에 힘입어 방종에 빠지는 대신 다시 건전한 식사 목표를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일대 교수인 시드니 블랙은 우울증의 상당 부분이 자기 비판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고 느낄 때 심한 자책에 빠지는 것이다. 수치심은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대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무력감과 자기 혐오의 수렁에 빠지게 한다. 브레네 브라운이 이런 성향을 적절히 묘사했다. 수치심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부분을 좀먹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기 자비의 마음으로 행동하면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다량 분비된다. 옥시토신은 안정감과 친밀감을 촉진하는 애정 호르몬이고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 두 호르몬은 괴로움을 덜어주고 보살핌과 지원의 감정을 높여준다. 더비 대학의 심리학자 폴 길버트는 자기 자비를 실천하면 위협, 방어 체계가 해제되고 돌봄 체계가 가동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갖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자기 자비를 실천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보다 남들에게 훨씬 더 자비롭다. 친구가 힘든 문제로 쩔쩔맬 때 우리는 그 친구에게 멍청하고 무능하다고 소리치지 않는다. 친구가 실수를 저지르면 자비를 베풀며 위로한다. 하지만 자기가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자기 비판과 수치심으로 몸을 떤다. 수치심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해만 끼친다.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태도는 뜨거운 숯덩이를 집어드는 것과 같다. 그 결과는 화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다음에 비판적인 생각이 들면 가까운 친구를 위로하듯 혹은 뜨거운 숯덩이에 손을 뻗는 어린아이를 보호하듯 당신 자신을 보호하라. 안 돼. 그러면 화상 입을 거야. 자존감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수십 년 동안 자기개발서 분야는 자존감 강화를 위한 훈련과 구호로 넘쳐났다. 스트레스를 이겨낼 해법으로 말이다. 난관에 부딪혀 회복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학교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의에서 비롯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은 자기 자비에 비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효과적이지도 않고 건전한 접근법도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쏙쏙 발표되고 있다. 자존감과 자기 자비 둘 다 심리적 웰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자존감은 자기 가치를 입증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하지만 자기 자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한다. 자존감은 본래 불안정해서 최근의 성패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한다. 일이 잘 풀릴 땐 우리를 지원하지만 일이 틀어져서 정말 지원이 필요할 땐 등을 돌리는 친구와 같다. 자존감은 또 자기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끊임없는 비교를 유발한다. 내가 저 친구보다 나은가 아니면 못한가? 이러한 비교는 협력을 약화시키고 누군가가 승리하려면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패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반면 자기 자비는 한결같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늘 든든한 친구처럼 친절하고 다정하다. 자기 자비는 우리 내부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자존감이 우리를 저버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원한다. 연구 결과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은 자기 가치관이 안정적인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가치관이 불안정해서 주변 상황에 따라 출렁거린다. 일이 잘 풀리면 우쭐해하지만 일이 어긋나면 바로 의기소침해진다. UC 버클리 연구진은 모든 학생이 탈락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철자 테스트를 실시했다.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학생 절반에게는 자기 자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들려줬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자존감을 높여줄 만한 말을 들려줬다. 자기 자비를 느끼도록 권유받았던 학생들은 다음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왜냐고? 자기 자비 덕분에 그들은 탈락했던 첫 테스트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낙담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자존감을 높이는 말을 들었던 학생들은 실패에 더 영향을 받아 공부해도 소용없다고 느꼈다. 수석 연구원인 줄리아나 브레이네스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자기 자신을 친절히 대하도록 배운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보려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낀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뭔가 잘못되면 자신감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자기자비가 회복력의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앞서 언급한 그릿의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자기자비와 비판단적 태도를 그릿의 기본 특징으로 뽑는다. 그렇다고 자기자비를 품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낮은 건 아니다. 그들의 기대 수준이 남들만큼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만 자기자비를 품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잘 안다. 실패에 대한 정의 자체도 다르다. 그들에게 실패는 그저 배움의 기회일 뿐이다. 나는 더크워스의 책에서 7.8기라는 멋진 표현을 발견했다. 몇 번을 쓰러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자기자비는 실수와 좌절과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날 회복력과 용기를 촉진한다. 직관에 반하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자존감보다는 자기자비의 부드러운 손길이 통뼈처럼 단단한 투지를 길러준다. 자, 다음에 실수를 저지르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부정하는데 귀중한 자원을 쓰지 말고 잠시 멈춘 다음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라. 다른 렌즈를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서 이미 벌어진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비로운 관점은 마음의 나침판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향하도록 돕는다. 자, 이제 여기서 어느 쪽으로 나아갈까? 사랑스러움을 다시 배우고 가르치기.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과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기꺼이 마주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용기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에서 나온다. 자기 자비를 수행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성장하도록 배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괴로움과 슬픔도 돌아보도록 배운다.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한 자비와 성장 가능성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실제로 자기 자비의 가장 강력한 순간은 타인이 베푼 자비에서 촉발되기도 한다. 이장 첫머리에서 들려준 퇴역 군인을 떠올려보라. 그가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털어놓은 뒤 치료그룹의 동료들에게 받은 자비는 PTSD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자기 자비는 우리에게 인간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친다. 크리스틴 네프가 그 점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했다. 자기 자비를 느끼기 위해 특별할 필요는 없다. 그저 여느 인간들처럼 엉망진창이면 된다. 본질적으로 자비는 사랑의 마음이다. 의심하고 불완전하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도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자비는 우리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다시 배우도록 한다. 시인 골레이 키넬은 이 점을 참으로 멋지게 포착했다. 세상 만물은 내면에서 스스로 축복하며 꽃을 피운다. 그러나 때로는 그 존재의 사랑스러움을 다시 가르쳐주고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로, 손길로 다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정말 사랑스럽다고. 그 존재가 다시 내면에서 스스로 축복하며 꽃을 피울 때까지. 수행. 나에게 띄우는 자비로운 편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 혹은 당신의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당신 자신에게 편지를 띄우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남다른 방식이 있다. 당신 자신에게 띄우는 편지지만 당신과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써야 한다. 당신은 소중한 친구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라고 말하고 싶은가? 그 친구를 어떻게 지원하고 싶은가? 팁. 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을 정리하느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써라. 편지를 다 쓴 뒤 봉투에 넣고 당신 자신에게 우편으로 붙이도록 하라.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천천히 다시 읽으며 그 말이 당신을 달래고 위로하는지 보라. 금원. 잠시 멈추고 이 장의 핵심 사항을 곰곰 생각한 다음 평생 마음에 새기고 싶은 금원을 한 가지 골라보라. 골랐으면 일지에 기록하라.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치심은 뇌 학습센터를 폐쇄한다. 자존감은 형편이 좋을 때만 다가오는 친구와 같다. 자기 자비는 든든한 협력자와 같다. 네, 샤오나 샤피로 지음의 뇌를 재설계하는 자기연민 수행, 마음챙김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막상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남에게는 위로를 참 많이 전해주지만 막상 저 스스로에게 그러한 위로를 주는지를 생각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책에서는 자기자비가 내부의 든든한 협력자라고 얘기해줍니다. 네, 그 말이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무언가에 대해 자책하고 스스로를 비난한다면 상처만 남을 뿐 성찰과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비를 베푼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포근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성책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포근한 밤 되세요.